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지금 실습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 배열이랑 그래프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도구들을 가져와 주고요. 그리고 텐서플로우를 쓰기 위한 도구들도 가져와 주면 됩니다. 그리고 x 값에는 입력값을, y 값에는 출력값을 입력해 주고요. 그 뒤에 자층 퍼센트론을 설계해 주면 됩니다. 이걸 사용해서 저희 총 은닉층 1개랑 출력층 1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입력 노드 2개, 그리고 노드의 개수 2개, 그리고 활성함수로는 시그모이드를 사용하는 은닉층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출력층에 맞게 이것도 노드 1개,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성함수로 사용하는 층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옵티마이저 이용해가지고 러닝 레이트, LR 값 설정해주고, 그리고 컴파일 함수 이용해서 손실 함수로는 평균 제곱 함수 사용하고, 최적 함수로는 경사항법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fit 함수로 x 입력 데이터랑 결과 데이터 넣어주고, f급 값으로는 2000,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1로 설정해주고, 스테이트 함수 써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올림하면 011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함수 이용해서 로스값 그래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1팀과 3팀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나요? 그러면 1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팀이 맡은 부분은 10장에서 11장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이런 순서로 발표가 진행될 것 같은데 저는 모듈 설계하기를 맡습니다. 책에서 딥러닝의 모델 설정과 구동하는 방법을 세 부분으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는 딥러닝의 구조를 짜고 형을 설정하는 부분. 두 번째는 정해진 모델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컴파일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모델을 실제로 수행하는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딥러닝 구조를 짜고 형을 설정하는 부분을 맡았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1주차 때 실제로 제가 PPT에 직접 넣었던 사진인데요. 사실 저도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사진이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 사진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이번에 있었던 실습 문제가 그 폐암 환자에 관련된 그 실습 문제가 이제 CSV 파일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코랩을 주로 사용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 이 스토리 들으시는 분들도 콜앱 사용해서 많이 공부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를 매우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콜앱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인데요. 매우 간단해요. 이 두 코드만 써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미 실행되어 있지만, 새롭게 한번 써보면, 코드 이렇게 써주고, 실행시켜주면, 잠시만요.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위에서 막혔다. 잠시만요. 왜 여기다 썼을까요? 잠시만요. 네, 이게 넘어가고, 여기로 생각해 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 코드를 쓰고 실행하면 여기 아래 보면 파일 선택이라고 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제가 맡은 실습 문제는 이 파일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은
여기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콜앱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고, 만약에 파일 업로드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이 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다시 PPT로 돌아가서 이제 그래서 딥러닝의 구조를 짜고 승을 설정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사실 이게 저번 주에 팀이 발표한 부분이랑 좀 많이 같아요. 사실 저번 발표 때 정말 사팀이 준비를 해줘가지고, 이걸 보시면 아마 너무 익숙하시기도 할 거고, 똑같은 내용을 해서 살짝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해를 잘 하고 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애들을 사용해서 레이어를 추가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3팁은 2층에 3층의 노드수를 말하는 거고, 여기 인풋팀은 입력 데이터에서 몇 개의 값을 가져올지를 뜻합니다. 이 액티베이션은 활성화 함수인데, 여기서는 렐로라는 함수를 사용했어요. 이 함수가 웹믹 중에서 주로 사용되는 함수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밑에 또 레이어를 추가해줬는데, 여기도 위와 동일하게 처음에 1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2층의 노드 수를 뜻하고, 액티베이션은 활성화 함수에서 여기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줬네요. 근데 여기서 알아가면 좋은 게, 지금 애들을 두 개를 썼으니까 레이어가 두 개가 추가됐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추가된 마지막 층은 출력 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공부하다가 이 인풋 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져서 찾아봤는데, 왜 이 위에는 있는데 아래는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찾아봤는데, 잠시만요. 어, 이 모델링을 할 때는 입력 상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인풋팀을 이용해서 입력 정보를 얻어온 건데, 두 번째 레이어부터는 형태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갖고 있어서 이제 인풋팀을 사용하지 않다고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애드에 인풋팀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프리클래스 해설을 하자면, 제가 준비한 문제인데요. 일단 틀린 문제는 이 두 번째, 세 번째였고요. 두 번째에서 틀린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층의 활성화 함수는 셋 이상의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는 가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 출력등의 주로 사용된다. 이 설명은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틀렸고요. 세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어를 여러 개 추가할 때 모든 셀에 항상 인풋짐을 쓸 필요가 없고, 층의 첫 번째 애드에다가만 써주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또 셋 이상의 선택지 중 하나, 이거에 대한 설명이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에 대해서 책에서 많이 안 다뤘던 것 같아서 살짝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셋 이상의 선택지 중 하나를 하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 출력 중에 주로 사용되는 함수가 소프트맥스 함수인데, 이걸 조금 더 잘 이해해보기 위해서 세개 품종 중 어떤 품종인지 예측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끼인지 강아지인지 코카인지 예측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한다면, 예를 들면 토끼의 확률은 0.8, 강아지일 확률은 0.2, 코카의 확률은 0.4 같은 출력을 얻게 되겠죠. 근데 이 전체 확률의 개가 1이 되도록 해서 전체 선택지의 걸친 확률로 보고 싶어요. 그럼 이때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토끼일 확률이 0.5, 0.7, 강아지일 확률이 0.05, 할 확률이 0.2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총합계가 1이 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예측값이 가장 높은 토끼로 예측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깜짝 퀴즈인데요.
이게 정말 그 이번 실습과제도 있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도 있고, 저번 주 팀이 준비한 발표에도 있었으니까 모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물음표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개에 들어갈 숫자가 뭔지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 기다릴게요. 혹시 보내주신 분이 있을까요? 시원 학생이 보내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시겠지, 아시겠으면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시원 학생을 모두 믿겠지만. 아, 동의합니다. 늦었다. 아, 네, 다들 너무 똑 생각해서 시작 안 보내오신 거죠? 네, 맞아요. 이제 시안 학생이 보내준 바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이 4개의 입력값을 가져오고 있으니까 인풋D는 4를 써주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숫자는 그냥 노드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좋다고 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물음표는 노드 수가 6개니까 6, 세 번째는 노드 수가 3개니까 3, 마지막은 2라고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팀의 다른 학생이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끌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저는 오차 함수랑 모델 컴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케라스의 작업 흐름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러합니다. 데이터를 정의하고 모델을 정의한 후에 컴파일을 통해서 학습 과정을 설정한 후에 학습을 하게 되는데, 케라스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한 구성 요소를 제공하는 모델 수준의 라이브러리입니다. 현재는 텐서플로우, 시아노, CNDK 3개를 백엔드 엔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모델을 정의하는 방법은 아까 설명한 세퀀셜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 가장 자주 사용되는 세퀀셜 클래스는 순서대로 쌓아 올리는 네트워크로 정의하거나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로는 함수형 API, 즉 완전히 임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비순환 유향 그래프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세퀀셜 클래스로 작성된 모델의 코드를 함수형 API로 작성할 수 있다고 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두 코드는 같은 모델을 정의한 것인데, 함수형 API를 사용하면 모델이 처리할 데이터 텐서를 만들고 마치 함수처럼 이 텐서의 층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모델 컴파일은 모델을 학습시키기 이전에 학습 방식에 대해서 환경 설정을 하는 과정인데요. 손실 함수와 옵티마이저, 평가 지표를 통해서 설정을 합니다. 옵티마이저는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는 컴파일 시에 손실 함수의 추이와 평가 지표의 추이를 비교해 보면서 모델이 과대적합 또는 과소적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특이한 점은 평가 지표로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모델 가중치 업데이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차 함수는 지도학습 과정에서 오차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함수로 현재 단계에서 문제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차 함수, 비용 함수, 손실 함수라고도 불리면서 실제값과 예측값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문제가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고자 하는 지도학습 문제에 따라서 적당한 오차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아래는 케라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차 함수들인데, 주로 평균 제곱 계열이랑 교차 엔트로피 계열이 있습니다. 이항 교차 엔트로피는 두 가지 클래스 중에서 예측할 때 사용하는데, 교재의 실습처럼 사망과 생존 두 가지를 예측할 때 각각 0과 1로 두어서 사용합니다. 다음은 교차 엔트로피를 학습할 때 나오는 원합 이코딩인데, 이거는 12장에 있어서 일단 넘어갈게요. 다시 분류로 돌아와서
사망과 생존 혹은 독버섯과 식용버섯처럼 두 개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평균 제곱 계열이었던 손실 함수를 이항 교차 엔트로피로 바꿔주면 정확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실습 과제에서 사용된 독버섯과 식용버섯에 대한 분류표인데요. 분류의 기준이 되는 속성으로는 버섯의 생김새를 두었고요. 분류의 결과인 클래스에는 식용 가능 유무를 두었고, 가로로 나열된 각각의 버섯의 데이터들을 샘플이라고 합니다. 이 표에서는 8개의 샘플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배치 사이즈의 크기마다 학습을 하여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인데, 에포크는 학습의 횟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에포크와 배치 사이즈가 각각 2일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가 2이므로 샘플 8개를 2로 나누어 4번의 학습을 하는데 에포크가 2라서 총 8번을 합니다. 각각 10과 4일 경우에는 총 20번을 하게 됩니다. 발표를 넘기기 전에 실습 문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버섯 분류표를 CSV 파일에 드릴 건데, 이 표를 아까 설명 들은 것처럼 그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서 여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프를 표출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 함수를 통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드릴 텐데, 이 밑에부터 이거를 같이 코딩을 따라 해보면서 주석을 달아주시면 돼요. 설명이랑 추가 학습한 링크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파일 열는 방법을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 버튼이 있어요. 이걸 하면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렇게 생겨요. 근데 여기서 버섯 CSV 파일을 열 수가 있는데, 여기서 경로를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해당 부분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발표 넘길게요. 보이시나요? 네, 저는 데이터 다루기 부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프로젝트는 좋은 데이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때 좋은 데이터란 프로젝트에서 요하는 정보를 잘 담고 있으며 편향 왜곡되지 않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데이터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잘 정제되는 형식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이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768명의 인디언으로부터 추출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의 크기와 정보량이 커질수록 데이터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조사, 가공 후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여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피마 인디언 데이터가 있습니다. 피마 인디언 부족은 1950년대까지는 비만이 없었으나 환경 유전적 영향으로 현재는 부족 절반 이상이 비만, 당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피마 인디언의 당뇨병에 영향을 준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딥러닝을 구동시키기 전에 속성과 클래스를 먼저 구분해 줘야 됩니다. 해당 데이터에는 8개의 정보와 1개의 클래스를 추출한 결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클래스는 당뇨병의 여부, 즉 결과를 의미합니다.
속성은 이러한 클래스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뜻합니다. 첫 번째로 판다스를 활용한 데이터 조사입니다. 이때 CSV 파일이란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 파일로 콤마로 구분된 데이터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책에서 제공하는 CSV 파일에는 헤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name이라는 함수를 통해 지정해준 결과입니다. 이처럼 헤더란 속성을 구분해주는 행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형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inf 함수입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해당 정보의 형식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함수입니다. 두 번째로 describe 함수입니다. 샘플 수, 최소, 최대, 평균 등이 정리되어서 추출해주는 함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열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해당 열만을 추출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가공 단계입니다. 앞선 데이터로 임신 횟수당 당뇨병 발병 확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세 가지 함수가 이용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룹 바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해당 속성을 세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사용되는 s인덱스 함수는 해당 그룹을 인덱스로 지정할 건지 여부를 묻는 함수입니다. 위에서는 해당 값이 false이므로 프레그넌트 옆에 새로운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또 min 함수는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sort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해당되는 칼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ascending은 오름차순을 의미하므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프레그넌트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게 됩니다. 넘기기 전에 프리클래스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11장 데이터 조사, 가공, 그래프 관련 함수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로 describe 함수는 평균, 최대값 등 정보별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출력해준 함수가 맞고 ascending은 오름차순을 의미하며 값이 false일 경우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됩니다. 히트맵은 두 항목씩 짝을 지은 뒤에 각각 어떤 패턴으로 변화하는지 관찰하는 함수이며 서로 비슷한 패턴일수록 1에 가까운 값을 반대로 연관이 없으면 0에 가까운 값을 출력합니다. 마지막으로 s인덱스는 해당 그룹을 인덱스로 지정할 건지 여부를 묻는 함수입니다. 해당 값이 true라면 해당 그룹을 인덱스로 지정을 하고 해당 값이 false면 해당 그룹 옆에 새로운 인덱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false였으므로 해당 그룹을 새로운 인덱스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해당 그룹 옆에 새로운 인덱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에서 옳지 않은 선지는 5번입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앞서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이제 모델을 설계를 하고 있으니 이것을 매플로tlib 라이브러리와 시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배우고 있는 딥러닝에서는 데이터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거를 임포트할 때는 SNS라는 약자를 써서 그 함수를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요. 네,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이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시각화 툴들이 있는데 저희는 오늘 히트맵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트맵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색깔로 변환시켜 2차원 평면에서의 분포를 나타내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예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셀을 경계를 정확하게 나눠서 약간 체스판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구획이 딱 나뉘어 있지 않아도 대충 이렇게 색깔의 밝기 변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값을 수치화하고 시각화하는 것을 히트맵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먼저 프리클래스 퀴즈 3번을 먼저 살펴보고 갈 텐데요. 네, 문제는 시본 라이브러리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첫 번째 보기는 통상적으로 매플롯립 라이브러리와 함께 사용된다. 이 시본 라이브러리는 매플롯립 라이브러리에서 쓰이는 함수들을 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의 경우는 너무나도 당연한 표현이죠. 히트맵을 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히트맵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3번 히트맵 함수의 인자중 Vmax는 셀의 최대 밝기를 설정하는 인자이다. 이 셀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그림에서 이 체스판처럼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체스판의 한 칸에 해당하는 거를 그냥 셀이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Vmax는 네, 맞습니다. 셀의 최대 밝기를 설정하는 인자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히트맵의 오른쪽에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맨 아래는 파란색이고 위에는 여기 빨간색인데 빨간색일수록 수치가 높다는 걸 뜻하죠. Vmax는 이 빨간색의 상한선을 정해둔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이 빨간색이 붉어질 것인가를 Vmax로 정하고요. 반대로 얼마나 파래질 것인가는 그걸로 정하면 될 거예요. 제가 써놨었는데. 그거 보기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에는 매플롯립 라이브러리 약자죠. plt.hmap 함수와 함께 사용한다. 이거는 hmap이 아니라 hist라고 해서 hist라는 함수와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리고 5번의 경우는 ANNOT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스터디를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거를 배웠다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봤거든요. 이게 어노테이션이라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어노테이션이 간단한 표기, 메모 약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노테이션 인자의 값을 true로 설정하면 히트맵의 축 이름이 명시되는 게 아니라 히트맵에 있는 셀들의 값이 명시가 됩니다. 데이터의 값이 히트맵에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축 이름이 아니라 셀의 데이터 값이기 때문에 4번, 5번 이 두 개가 정답이 될 것입니다. 네, 프리클래스 퀴즈는 이렇게 해설을 했고요. 바로 코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카톡방에다가 여기 교재에서 제공하는 주피터 노트북 그거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혹시 공지방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공지방에 그냥 일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교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고요. 저는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그냥 제가 쓴 주석이랑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지난 시간에 배워서 자명한 내용들이죠. 네, PLT는 매플롯립 라이브러리고 CM은 컬러맵을 뜻하고 여기 보이는 이 gist hit이라는 거는 plt.cm이라고 했을 때 컬러맵을 뜻하는 함수잖아요. 컬러맵 뒤에 이 컬러맵의 색상을 어떤 식으로 정할지를 정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히트맵의 색상을 골라주는 인자가 바로 gist hit이고요. 다음 줄에서는 이제 히트맵의 크기를 정해주고 있고, 네, 그 다음 줄로 와서는 SNS가 방금 시본 라이브러리의 약자로 말씀드렸죠. 히트맵을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도출할 것인가를 정하고 있는데요. 네, 맨 앞에 보이시는 인자는 지난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이제 데이터를 가공한 것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라인 위즈는 히트맵의 셀 사이사이의 간격을 정해주는 거고 Vmax는 셀의 최대 밝기를 설정하고
그리고 C맵은 컬러맵이란 뜻이고요. 라인 컬러의 경우는 그 셀을 구분해주는 선들은 하얀색으로 표시하겠다. 그리고 어노테이션은 true로 했으니까 셀마다 데이터 값을 표기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방금 전에 저희가 코딩을 한 것처럼 그 데이터는 저희가 이미 앞서서 가공한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그 선도 좁고요. 하얀색으로 나와 있고 최대 밝기는 0.5 그리고 셀마다 데이터가 표기되어 있으니까 어노테이션은 true 이렇게 설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히트맵이 아니라 히스토그램을 알아볼 건데요. 그 여기 맨 윗줄에 보이시면은 그리드라고 하고 sns.face facet 그리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그 저도 구글링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가 교재에 안 나 있어서 이게 대충 서브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이해를 한 건지는 확신이 없지만 그 저희가 앞서서 히트맵을 그렸지 않습니까? 히트맵에 나와 있는 데이터 중에서 그 몇 가지 데이터를 뽑아서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마찬가지로 문법은 그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지 정해주고 네. 그리고 그 맨 위에 있는 컬럼은 그 저희가 데이터를 가공할 때 썼던 클래스로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똑같이 히트맵을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이 맵이 어떤 식으로 도시될지를 정해주는 인자들을 말하는데요. 맨 앞에는 히스토그램으로 그리겠다라는 뜻으로 plt.hist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가공한 데이터 중에서 플라즈마 값을 가로축으로 쓰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플라즈마를 쓰고 이 빈스의 경우는 가로축에 있는 셀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에 있는 히스토그램의 그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세 보시면은 25 간격으로 총 10칸이 나와 있거든요. 이 빈스를 10개로 설정했다는 말은 히스토그램의 가로가 이게 칸수가 10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plt.show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나타낸 값들을 이용해서 딥러닝 모델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사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랑 너무 많이 겹쳐서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네,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드 값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시드 값은 저희가 이제 numpy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랜덤 함수로 이제 난수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그냥 난수를 생성하면은 이도저도 아닌 그 중구난방한 값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드라는 것을 정해서 이 정도 정형화된 패턴은 지켜달라라고 저희가 컴퓨터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시드라는 게 잘 와닿지 않으시면은 마인크래프트 할 때 저희가 시드 값 입력해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모델은 똑같이 시퀀셜 모델 쓰고요. 그리고 댄스 설정해서 이제 저희가 방금 전에 배운 것처럼 노드 몇 개 쓸 건지, 인풋 어떻게 되는지, 뭐 활성화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렐루 함수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써놨는데요. 렐루 함수가 보통 은닉층에서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출력층은 시그모이드로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모델을 컴파일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이 피마 인디언 데이터의 경우는 당뇨병이 발병됐느냐, 발병되지 않았느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항교차 엔트로피를 오차 계산하는 활성함수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출력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3팀 발표하기 전에 한 15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7분이라 다들 준비해 주세요. 모두 침 튀셨나요? 그러면 상품 발표 준비해 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3조가 발표할 내용은 12장 다중분류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 다중분류에 대한 개념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상관도 그래프에 대한 내용 해석이 있고, 세 번째로 원핫 인코딩의 개념과 한계점, 그리고 관련된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출력값을 확률로 바꿔주는 함수인 소프트맥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아이리스 품종 예측 실행 코드를 함께 콜앱으로 실행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중분류에 대한 개념 설명입니다. 우선 샘플 클래스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차에 해당하는 약간 큰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샘플이라고 합니다. 이 차라는 큰 범위 안에는 마루티, 아우디, BMW 이렇게 차의 종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 종은 또 아래로 타이프, 모델, 색, 스피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차 종에 해당하는 것을 클래스라고 하고 아래에 이 각각의 차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속성이라고 합니다. 파이썬에서 속성은 클래스 속성과 인스턴스 속성으로 나뉩니다. 클래스 속성은 모든 클래스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인스턴스 속성은 인스턴스 영어로 약간 개별의라는 뜻으로 셀프를 이용해 생성된 인스턴스 내에서만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처럼 이런 식으로 셀프를 써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모든 클래스의 영향을 동일하게 미치기 때문에 클래스 속성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이항 분류와 다중 분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배웠던 로지스틱 회기에 해당하는 이항 분류는 클래스가 2개인 분류입니다. 이항 분류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과 거짓, 0과 1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2개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다중 분류는 클래스가 3개 이상인 분류를 의미합니다. 여러 개 중에 어떤 것이 답인지 예측합니다. 다음으로 케겔 실습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씨 다중 분류 문제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두 케겔에 들어가 주실 수 있나요? 네. 책을 이렇게 쳐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케글에 있는 데이터셋을 콜앱으로 이동시키는 간편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글에 들어가면 여기 어카운트에 들어가게 가시고 여기 밑에
Create New API Token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유저 네임과 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따라오셨으면 대답해 주세요. 네. 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Weather Classification이라고 검색창에 쳐서 맨 위에 있는 BJ 굽타 님의 Weather Classification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들어오셨으면 여기 Copy API 커맨드를 커피하시고 콜앱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오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 위에 코드처럼 OS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켭을 유저네임과 켭을 키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잠시만요. 네. 이거 그대로 여기 메모장에 있는 유저네임과 키를 그대로 복붙해 주시면 됩니다. 다 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여기 밑에 아까 켭을에서 복붙한 API 커맨드를 여기 켭을 여기에다가 복붙을 해줍니다. 느낌표를 먼저 앞에 달고 그 다음에 복붙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면 데이터들이 이제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파일을 누르시면 여기 웨더 데이터에서 이렇게 cloudy, foggy, rainy, shine, sunrise 그리고 또 하나의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나요? 조금만 기다려 줄게요. 이런 식으로
태그를 해서 데이터를 바로 콜앱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이걸 배우는 게 목적이었고, 그 밑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코드를 쓰고 출력을 하면 테스트 CSV, shine, cloudy, foggy, sunrise, alien test, rainy 이런 파일들 이름들이 다 출력이 되고 밑에 이렇게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어줘서 다 구분을 하고 스플릿 데이터 함수를 써서 이 파일들을 저장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cloudy, foggy, rainy, shine, sunrise 이 날씨 유형에 따른 데이터 셋들을 이렇게 몇 개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캐글에서 한번 보시면 그 클라우디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런 구름진 이런 사진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foggy 하면은 안개 낀 이런 사진들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을 담아서 날씨 유형을 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도 지금 5개로 날씨를 구분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중 분류라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는 것을 다중 분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클래스 4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샘플이 어떤 것인지 예측할 때 어떤 것에 해당하는 것은 클래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다중 분류는 클래스가 2개 이상일 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3개 이상일 때 이용돼서 이건 틀린 선지고요. 다음으로 상관도 그래프를 통해 속성들이 샘플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클래스에는 하나의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4번이 틀린 선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중 분류와 이항 분류는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서 옳은 선지입니다. 다음으로 상관도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네. 저는 상관도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관도 그래프를 하는 목적은 상관도 그래프로 약간 프로젝트의 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책 내용이 많지 않고 이제 설명을 하자니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저는 이제 콜앱으로 코딩을 직접 같이 실습해보면서 이제 시본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제 상관도 그래프를 그릴 때 좀 더 책에 나온 기능들 말고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띄운 화면에 여기 마이클 와스콤이라는 사람은 시본 라이브러리를 만든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하려는 시본 데이터셋이 이분 깃허브에 이제 여러 데이터셋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카크러쉬에서 자동차 사고 데이터셋도 있고 뭐 다이아몬드 데이터셋, 뭐 그리고 비행기 데이터셋, 그리고 우리가 책에서 봤던 아이리스 데이터셋도 있고 제가 오늘 실습에 사용할 펭귄 데이터셋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랑 같이 콜앱을 켜서 코딩을 같이 써보는 시간, 코딩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콜앱이 켜져 있다고 생각하고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포트 판다스 해주고요. 그리고 시본 라이브러리도 임포트 해줄게요. 그리고 팀즈는 화면 확대할 수 있어가지고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 화면 확대해서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옥타가 어디 있었지?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웹플로 라이브러리도 임포트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하는 df를 써주고, 그 다음에 시본, 로드, 데이터 셋. 우리가 책에서는 그 데이터셋들이 전부 CSV 파일로 각자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고, 그거를 경로로 불러오거나 파일명으로 불러왔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렇게 할 경우가 더 많기도 할 텐데, 이제 우리는 연습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시본 라이브러리에 데이터셋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 하나인 오늘은 펭귄을 이용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하셨으면은 Shift Enter 하셔가지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펭귄 데이터셋이 뜨게 돼요. 뭐 종도 있고, 그다음 서식지, 그다음에 뭐 부리의 길이, 부리의 깊이, 그다음 날개의 길이, 몸무게, 성별 뭐 이렇게 뜨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이번에 이 10원 라이브러리에서 또 쓸 수 있는 기능 중 하나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패시스에 해당하는 별만 출력도 가능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프린트 y1 점 유니크 함수를 써주면은 유니크 함수 써주고 이것도 Shift 엔터기 눌러주면은 이제 스페시스에 해당하는 아들리에, 그 다음에 친스트래프, 젠투 이렇게 펭귄 종류가 세 가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다른 아일랜드랑 뭐 부리 길이 같은 것도 하면은 뜰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상관도 그래프를 나타내는지 저 해볼게요. 그다음 시본 페어 플롯, 이게 책에 나와 있던 함수였죠. 페어 플롯이 그래프를 한 번에 보여주게 할 수 있는 함수인데, df 그다음에 이게 점이 아니라 그 뭐라 해야지, 쉼표를 눌러주시고 q는 스페시스 해주시고, 그다음에 책에서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만 돼 있던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하면은 색깔이 입힐 수가 없어서 팔레트 불러주시고 팔레트에다가 컷을 입력해 주면은 그 상관도 그래프에 색깔도 입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더 제가 알아본 기능인데요. 마커스라고, 이따가 상관도 그래프가 뜨게 되면은 더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마커스는 O, S, D 이렇게 해주시면 O가 이제 말 그대로 그 원을 나타내고, 이제 S가 스퀘어 사각형, D가 다이아몬드를 나타내서 이 상태로 또 Shift 엔터 눌러주시면은 이건 한 20초, 한 15초 내외로 걸리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상관도 그래프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일단은 스페시스에 따라서 상관도 그래프가 그려졌고, 팔레트로 색깔을 입혀줬고, 여기서 나타나는 마커스가 이제 아델리에를 동그라미로, 그 다음에 친스트래프를 스퀘어로, 사각형으로, 그 다음에 젠투를 다이아몬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마커스는 사실 진짜 부가적인 기능이어서 안 써도 상관없긴 한데, 이렇게 하면 좀 더 보기가 아무래도 쉬워지니까 저는 기능을 추가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마커스를 제외하고는 책에 있던 내용이었는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상관도 그래프를 쓰는데 의미를 더해야 하기 때문에 기능을 하나만 또 추가시켜 줄게요. 위에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 아래 셀에다가 복사해 주시고, 여기다가 kind는 REG, 레그레이션 약자를 적어 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Shift 엔터 눌러 주시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상관도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회기선이 추가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만 준비를 하려다가 아무래도 이게 회기선이 색깔이 빨간색은 빨간색이고 초록색은 초록색이고 파란색은 파란색이다 보니까 사실 회기선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좀 더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린 거였는데,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한 번 더 기능을 추가시켜서 회기선의 색깔도 조금만 더 진하게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위에 코드 마찬가지로 또 아래 셀에다 복사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능 한 가지만 추가시키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KWS 그리고 는 중괄호 열어주시고, 라인 KWS 하고, 이거 뭐라 그러지? 땡땡이, 밖에다가 땡땡이, 다음에 중괄호 열어주시고, 컬러 하고, 다시 땡땡이 하고, 다시 레드. 색깔은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빨간색이 가장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이 코드 입력해 주시고 Shift 엔터 하면은 아까랑 다르게 회기선이 좀 더 진한 빨간색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관도 그래프를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이제 약간 여기를 보시면은 날개의 길이가 길수록 부리의 길이도 길다, 이런 경향성을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뭐 젠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작은 날개의 길이가 200 정도 될 것이고, 또 다른 아들리에나 친스트랩은 날개의 길이가 커봤자 한 200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런 경향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상으로 이제 상관도 그래프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화 인코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화 인코딩이란 문자일로 된 단어를 0과 1로 나타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색깔이 레드, 블루, 그린 이렇게 있을 때 레드에는 100을, 블루에는 010을, 그린에는 001을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 문자열을 숫자로 나타낸 과정을 레이블 인코딩이라고 하고, 이 숫자를 1과 0으로 된 벡터 차원으로 나타낸 것을 원화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를 보면 이 표에서 색깔이 레드, 블루, 그린이 있을 때 이 레이블 인코딩을 통해서 레드에는 1을, 블루에는 2를, 그린에는 3을 부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화 인코딩을 통해서 레드는 100으로, 블루는 010으로, 그린은 001로 부여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블 인코딩에는 레이블 인코더 함수가 사용되고, 이 원화 인코딩에는 캐테고리컬 함수가 사용되는데, 이 두 함수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원화 인코딩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화 인코딩은 첫 번째 한계로는 저장 공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화 인코딩은 단어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벡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벡터의 차원이 늘어난다고 표현합니다. 이 왼쪽 표와 같이 색깔이 그 전 표와 다르게 더 추가돼서 옐로우 등 여러 개 이렇게 추가되면 오른쪽 표처럼 저장 공간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화 인코딩의 또 다른 문제로는 유사도 표현 문제가 있는데, 잠시만요. 유사도 표현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표와 같이 원화 인코딩을 해서 레드를 100, 블루를 010, 그린을 001로 구했다고 했을 때 이 원화 벡터로는 빨강과 초록 중간에 있는 노란색을 표현하고 싶어도 이를 표현할 수도 없고, 노란색이 빨강, 초록, 파랑 중에 어떤 것과 유사한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어의 잠재의 의미를 반영해서 다차원 공간에 벡터화하는 그런 기법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레이블 인코딩에 사용되는 레이블 인코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이 레이블 인코딩은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데 사용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레이블 인코더 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이 함수의 메소드들을 각각 살펴보면, 먼저 fit 메소드는 레이블 인코더를 fit할 때 사용이 되고, fit 트랜스폼 메소드는 fit을 시킨 후에 이 레이블 인코드 레이블을 리턴할 때 사용이 되고, get 파람 메소드는 추정량의 파라미터를 구할 때 사용이 되고, 인버스 트랜스폼 메소드는 레이블을 원래 인코딩으로 변환할 때 사용이 되고, set output 메소드는 출력 컨테이너를 정할 때 사용이 되고, set params 메소드는 추정량의 파라미터를 구하는 데 사용이 되고, 마지막으로 트랜스폼 메소드는 레이블을 정상화한 인코딩으로 변환할 때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원화 인코딩에 사용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화 인코딩도 전에 말했듯이 레이블 인코딩을 거쳐서 숫자로 표현된 문자들을 0과 1로 이루어진 벡터 차원으로 바꿔줍니다. 이 원화 인코딩에는 이 캐테고리컬 함수가 사용이 되는데, 이 캐테고리컬 함수는 정확히는 위에 써 있는 것처럼 tf.character.utils.to categorical y num classes dtype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인자들을 각각 살펴보면, 먼저 y는 어레이 형태의 클래스 값을 행렬로 변환하는 의미가 있고, num 클래스는 전체 클래스 수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 num 클래스 인자가 none이면 max y 플러스 1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type 인자는 입력 데이터 형태를 의미하는데, 이 dtype의 디폴트 값은 플로트 32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프리클래스 5번 문제가, 잠시만요. 이 프리클래스 5번 문제가 이 원화 인코딩에 대한 문제였는데, 원화 인코딩에 대한 내용 중에 틀린 걸 찾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1번, 원화 인코딩은 여러 개의 y 값을 0과 1로만 이루어진 형태로 바꿔주는 기법이다 맞고,
2번 y값이 문자열인 경우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레이블 인코드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맞고 3번 y값을 숫자 0과 1로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캐테고리 함수를 사용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4번이 틀렸는데 4번의 이 캐테고리 함수는 이 보기와는 반대로 이 캐테고리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어레이 1,2를 어레이 1,0, 0,1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발표 영상 준비해 주세요. 네. 영상 잘 봐주세요. 제가 준비한 발표 부분은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일단 소프트맥스 함수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다들 봤을 텐데,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중 하나로 이제 다중분류에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중분류에 사용했던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많이 썼죠. 그런 로지스틱 회계 같은 것들에서 썼던 이중분류 함수와 다르게 소프트맥스 함수는 다중분류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프트맥스 함수의 원리를 보면은 매우 간단합니다. 처음에 마지막 출력층 레이어에서 이제 숫자들이 이런 형식으로 가중곱을 합한 이제 출력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출력층이 이제 중구난방으로 1.3, 5.1, 2.2 이런 식으로 나와서 컴퓨터가 이걸 보고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걸 보고 조금 힘들어서 그거를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률로서 바꿔주는 겁니다. 확률이라고 말했지 실제로 확률이랑 똑같이 퍼센테이지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확률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전체 출력층의 전체 합분의 부분으로 이제 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더한 거에다가 1.3을 이제 1.3에다가 전체 더한 걸 나누면 0.02가 되는 식으로 그렇게 소프트맥스 함수가 구성이 됩니다. 우리 교재에 나온 사진인데요. 이제 그렇게 가중합을 이제 구하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전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해가지고 구하면은 이제 총 나온 출력층의 합이 항상 1이 되도록, 왜냐하면 확률이니까요. 확률은 항상 이제 다 더하면 1이죠. 그래서 다 1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한 것이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4.8이잖아요. 4.8 다 합치면 4.8인데 4.8에다가 3을 나눴으니까, 3에다가 4.8을 나눴으니까 0.26, 0.7 이렇게 적어뒀죠. 그리고 교차 엔트로피는 이후에 그 원핫 레이블을 하고 이제 약간 다중분류에서 쓰는 크로스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죠. 이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께 발표하면서 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사실 소프트맥스 함수만 하면 조금 짧고, 그리고 또 이런 소프트맥스 함수가 정규화 내용을 조금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확률로서 0부터 1 사이에 남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이 사진이 메인인데, 이 사진을 보면은 A는 나는 키가 180cm이고 너는 몸무게가 80kg이니까 내가 더 건장하네? 왜? 이제 180보다 더 큰 숫자이니까. 사실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절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센티미터랑 킬로그램 단위가 다르잖아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는 속성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키랑 몸무게는 속성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180, 80이 뭐가 더 큰지 항상 판단을 해야 돼요. 큰지가 아니라 이제 어떤 속성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는 시험을 1000점 만점에 90점 받았고 나는 100점 만점에 80점, 너는 100점 만점에 80점 받았어. 그러면 90점이 내가 더 잘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확률을 봐야 됩니다. 1000분의 90보다 100분의 80보다 뭐가 더 큰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 거를 조금 더 하면은 이제 컴퓨터에서 인식하기에는 얘는 이제 여 아래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모든 각 속성마다의 데이터를 균일화 시키는 겁니다. 정규화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밑에 모여 있는 데이터를 0부터 1 사이의 데이터로 이렇게 딱 여기 구간 잘라가지고 여기를 확대한 것처럼 그렇게 정규화한 겁니다. 다 합친 거에 분의 1만큼. 그러니까 다 합친 것분의 이제 하나의 값만큼 그렇게 확률로서 정규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규화 과정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 정규화 과정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이제 점이 이제 약간 여기 물고기 보면은 이제 다들 왼쪽으로 하는데 하나 빨간색이 오른쪽으로 하죠. 톡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이걸 바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이 아웃라이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제 작업을 할 때 아웃라이어를 이제 건드려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표가 이렇게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하거나 혹은 이제 아웃라이어를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구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실습에서 이런 널 그리고 NA 값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제 설명이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피마 인디언 데이터 그리고 아이리스 데이터에는 이런 값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완전 진짜 다 이미 전처리가 끝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만날 때 누가 이제 일일이 뭐 예를 들어 코로나19 기록 데이터라고 하면은 누가 일일이 체온 재고 다 합니까? 당연히 이제 빈 값도 생기고 실수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항상 NA 값이나 널 값, NAN 값 그런 값들이 있는데 그런 값들에 대한 이제 약간 재밌는 사진입니다. 보면 위에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포지티브 밸류 1, 0. 이제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표현했는데 뭐 하나라도 있으면 1 또는 포지티브 밸류죠. 뭐 없으면은 0, 네거티브 밸류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인피니티랑 요건 알겠어요. 근데 NA랑 널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널은 이제 두루마리 휴지 심조차 없는 거예요. 완전 그냥 빈 거예요. 널은 완전 빈 거고 NA는 여기는 두루마리 휴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상한 사포 같은 거 여기다가 걸어놓고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두루마리 휴지가 아니다. 즉 여기 원래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숫자가 아니다. NaN not a number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NA 값이라고 여러분 또 나중에 나오는데 NA는 not available 사용 불가능한 이제 수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전처리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기 전에 전처리를 충분히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하는데 제가 사실 이제 이 전처리를 준비했던 건 이거예요. 우리가 소프트맥스 함수를 보면서 이제 0과 1 사이에 함수를 간격을 뒀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거랑 조금 유사하다고 느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스케일러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아까 데이터를 봤을 때 속성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180cm랑 80kg이랑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데이터죠. 그 상관없는 데이터를 비교할 때 뭐의 가중치, 예를 들어 180이 더 커서 180의 가중치를 곱했더니 180에 너무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탈이 나겠죠. 데이터 처리와 그리고 딥러닝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데이터를 정규화 그리고 표준화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데이터는 우리가 만약에 실제 여기에 뭐 몸무게 데이터라고 하고 여기 실제로는 그렇진 않지만 몸무게 데이터, 이건 키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는 둘이 다른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도 다르고 분산도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규화해야 됩니다. 일단 정규화 먼저 볼게요. 정규화는 여기 있는 두 개, 스케일러 라고 적혀 있는데 민맥스 스케일러, 맥스 ABS 스케일러 딱 봐도 조금 뭔지 알겠죠. 맥스는 이제 최소와 최대 스케일러고 맥스 ABS는 약간 절대값 쓰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맥스라고 적혀 있는데 민맥스는 우리가 소프트맥스 함수에서 다뤘던 거랑 진짜 매우 유사합니다. 0부터 1 사이의 모든 값들을 다 포진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뭐 키가 80이든 90이든 키가래. 몸무게가 80이든 90이든 이제 다 0부터 1 사이에 이제 값들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 상대치로 비율로 따져서. 그게 민맥스 스케일러고 맥스 ABS 스케일러는 여기선 0부터 1까지였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준 거죠. 네. 그렇게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이제 세세한 것까지 보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겁니다. 밑에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뭔지 이제 또 말을 해볼게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셋을 비교를 할 때 이 친구들의 평균은 다르죠. 왜냐하면은 몸무게랑 그거는 이제 속성이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평균을 없애고 평균을 생각하지 않고 분산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평균 분산을 이제 평균을 0으로 이제 기준을 초점을 맞추고 분산을 1로 변환을 하여 이 그래프를 새로 이제 표준화
스탠다드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탠다드제이션 시킵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오는 스탠다드제이션이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한 거고, 이거는 조금 더 발전된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로버스트 스케일러를 사용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살짝 소프트맥스 함수의 내용과는 많이 달랐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 전처리를 하면은 이러한 비슷한 방법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한다. 정교화하고 표준화하고 그래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속성이 다른 것을 인지해야 된다를 조금 더 말하고 싶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6번을 제가 냈으니까 퀴즈 6번 풀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프트맥스 함수의 출력을 이제 구하는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치고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데, 인풋을 들어갔다가 아웃풋이 대체 어떤 값이 나오냐.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더해 보면은 5 더하기 1.5 더하기 2.5 다 하면은 14가 나옵니다. 14분의 5 그리고 14분의 1.5, 14분의 2.5 그렇게 쭉 하다 보면 뭔가 하나가 조금 다르죠. 예, D가 다릅니다. D는 사실 이게 소수점이라서 더 애매할 수 있지만 0부터 1 사이이기 때문에 소수점 두 자리, 세 자리 모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보면은 D는 틀렸습니다. D는 0.2입니다. 네, 지금까지 소프트맥스 함수의 발표를 준비한 이용빈이었습니다. 빠이빠이. 그럼 다음으로 아이리스 품종 제가 예측 비대면으로 오케이. 그럼 다음으로 아이리스 품종 예측 문제를 같이 콜앱을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함수들을 다 불러와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드를 3개를 설정하고, 이렇게 쓰면은 모델이 생성될 때마다 새로운 시드 3개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페어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전체를 볼 수 있는 상관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이 자리에 들어가야 할 코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를 분류한 후에는 이렇게 그 클래스 이름을 숫자 형태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sklearn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레이블 인코더 함수를 써서 이렇게 숫자로 변환해 줍니다. 변환을 해줬으면 이제 원핫 인코딩으로 인코딩 단계에 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텐서플로우 에서 카테고리얼 함수를 써서 함수를 써서 원핫 인코딩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센셔를 이용하고 여기에서 이제 원핫 인코딩을 했으면 소프트맥스 함수를 쓸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이렇게 써서 마무리를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잠시만요.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정확도로 0.9733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됐는데요. 이 뜻은 정확도가 97%에 해당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원핫 인코딩을 쓰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면 정확도가 거의 10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같이 실습을 끝내보고 그 다음에 실습 과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실습 과제는 스터디 자료에 올려드릴 거고요. 이번 차례에서는 1팀과 3팀이 함께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발표팀이 아닌 다른 팀은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골라서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팀은 1팀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시고 1팀은 3팀이 출제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차 3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팀, 3팀 발표 준비하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럼 5회차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